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김우영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김병민 대변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캠프 대 캠프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다은 앵커. 네, 오늘 대선 전국을 달군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역을 두루 돌면서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 일정으로 외교 안보 공약 발표만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GTX 추가 신설 등 경기도 맞춤형 공약을 내놨는데요. 공약 발표에 앞서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며 예정에 없던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한편 86 용퇴론 등 당내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해온 이른바 7인회 구성원들은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선 녹취록에 의해 상처받는 분께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44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의 주요 발언 살펴봤습니다. 자, 김우영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절하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지난해 11월에 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 지지율과 관련한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항상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일할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절을 하면은 당연히 바닥을 보게 되고 그 바닥을 보면은 그 밑바닥이 밑바탕이다. 이런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절실하게 삶이 좀 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욕을 좀 드러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절실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큰절이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나서 두 번째죠. 지난해 11월에도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한번 큰절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구정이 도래가 네. 됩니다. 지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뿐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정을 앞두고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잡지 않게 되면 구정 이후로 지금의 여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변화를 취하려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어조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나치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면도 이런 이재명 후보의 악재에 기인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죠. 일명 7인회.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같이 좀 선언을 했어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었던 이른바 삼철의 일선 후퇴 이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용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네.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7명의 의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 586이랄까요? 네. 어떤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내 그런 문화들을 혁파하는
자기 혁신의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하신 거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집권을 했지만은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더 나은 공정한 국가, 네. 더 나은 평등한 나라 이게 돼야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에게는 기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누군가 그 시대의 어떤 배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용퇴를 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그런 것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으로부터 듣고 있는 정치인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표출될지 좀 기대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6 용태론 사실 그 7인의 그 일선 후퇴와 함께 86 용태론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가능할 것이냐를 놓고는 조금은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뭘 하더라도 본인의 내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설 앞두고 네. 우리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그 지도부나 또 386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호소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성찰하고 쇄신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고 삶이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7인의 뭐 선언 또 그리고 뭐 86 용태론 이런 일련의 분위기들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좀 정확히 진단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올 텐데요. 네. 오늘 7인의 용태론을 7인회가 이제 어떤 네. 임명직도 맞지 않겠다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7인회라는 게 있었던가?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국민분들께서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 언급을 네네. 하면서 나타났던 그 이핵관 발언이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혹시 이 7인회 멤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레 86 용태론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상 나왔던 고장난 레코드판에 돌아가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명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 때문에 이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 지금 재판이 나오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문제 더하기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욕설 등에 대한 이 도덕성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꾸준히 제기됐던 대장동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지 않는 순간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과는 좀 별개로 그 86 용태론이 사실상의 그 민주당 내의 세대 교체인데 이게 좀 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보통 어떻게 보세요? 이 같은 세대 교체는 총선을 앞두고 전체 있는 네. 지역구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 같은 86 용태론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바꾸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86 용태론을 끄집어내는 얘기 자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못됐던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치르고 있는 한두 달의 선거 기간 동안 최종적인 책임의 모든 몫은 후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 86 용태론이 나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기 위한 이제 시작 단계고요. 네. 앞으로 정부 자체를 혁신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말이나 구두선이 아니라 실적과 행동으로 실제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한 그 유능한 민주당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겠고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하루하루 좀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후보만 보인다. 다른 분들은
뭐 저쪽 국민의힘은 싸우기라도 하는데 이쪽은 싸움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가치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데 민주당이 다소 너무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좀 파열음을 내고 뭔가 우리 시대에 충실한 과제가 뭔가를 정치인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그 국민의힘에서 강조했던 이른바 세대포 이론 이것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약간의 이제 분열의 정치를 한다면 자신은 이제 통합의 정치라고 약간 대비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포위라는 개념은 누군가를 이렇게 둘러싸고 제압하고 제거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우리의 4050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다 열심히 살았고 다만 그 어떤 상징되는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이 현재 주류다 보니까 2030들이 기성세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치의 역할은 생과 사의 우선순위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뭐 압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롭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 넌제로죠, 넌제로. 제로섬이 아니라. 그런 정치를 해도 사실은 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게 현대 정치인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포위하고 분열하고 이런 식의 정치 행위를 해서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씀이죠. 예. 세대 포이론이라는 용어보다는 세대 공존이라는 용어를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했을 때 연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가 샐러드볼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있는 그대로 개성도 뽐내면서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집권 4년을 기억하면서 가장 뼈아픈 비판 중에 하나가 국민을 둘로 가르게 되는 진영 논리, 국민 분열에 관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젊은 층과 노년층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존의 장을 국민의힘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러면 세대 포이론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역할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갈등에 대한 기조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통합과 공존에 대한 메시지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오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북한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북한 인권 그리고 CVID를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선명성을 좀 강조한 것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연내에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켜보시면서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참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한 걱정을 하신 국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번영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될 기조이긴 합니다만은 그저 무작정 이 안보를 외면한 평화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에 관련된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세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자유와 평화 공존입니다. 자유가 빠진 이 평화 그리고 평화를 통한 이 번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이 한반도에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나타났던 평화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2019년도 하노이 노딜 이후로 이런 약속들이 다 사라지게 됐던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바꿔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선명하게 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언론에서는 주목했던 부분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 그거라고 좀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힘을 통한 평화라기보다는 오늘 나왔던 이 삼축 체제를 비롯해서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선제 타격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나 전쟁, 공격을 위해서 꺼낸 발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삼축 체계 등 우리의 국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 너무 평화에 대한 메시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일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훨씬 더 강력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영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같이 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쇼를 안 한다.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을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그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 같은 시나리오가 한참 거론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럼프와의 또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전 선언 직전 단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구도 때문에 힘에 의한 압박과 새로운 평화를 열고자 하는 그 세력 간의 그 대결에서 사실 그 평화 세력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이 불안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언급이 자칫하면은 이 화약고에 라이터 들고 들어가는 그 무모한 어떤 정책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특히 중국과 경제 교류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데 연일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팬데믹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한반도도 평화 관리를 잘해서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인데 다소 이게 지금 정치적 대결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과도하게 쓰는 게 아닌가. 뭐 굴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평화와 어떤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간략하게 좀 덧붙이실 말이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비핵화, 한미 동맹에 대한 강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경제 외교에 대한 지평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대시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이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경제적인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들도 오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안보는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생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도의 평화 정책이 현실화된 단계에 접어들어서 성과를 냈으면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안보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조금도 무리하거나 틀린 점이 없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김건희 씨 프로필 사진이 촬영하는 게 이제 좀 SNS에 좀 공개가 됐어요. 공개 활동이 좀 임박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첫 일정이 어떻게 좀 굿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과, 뭐 미투라에 대한 거라든지 그렇게 좀 관측들을 하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면 됩니까? 김건희 대표가 지난번 이 학력 등에 대한 문제로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랬죠. 사과를 했고 또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됐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면하면서도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부적절하게 판단됐던 국민들이 계시다면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고개를 숙이고 송구한 마음들을 국민께 전달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4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측면이라든지 김건희 대표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활동하게 될 여지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를 위해서 중간 단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대해서 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까지 전부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김건희 그 배우자께서 그 이면에 어떤 그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많았었는데 좀 당당하게 나오시고 또 기자들이나 어떤 국민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하게 드러내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 지금 뭐 녹취록 파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캠프 대 캠프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